청취자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수백만 원을 들여서 비행기를 몇 시간씩 타고 그 유명하다니 세계적인 절경을 보러 갔는데 말이죠. 네, 막상 도착해서 눈앞에 펼쳐지는 건 거대한 대자연이 아니라 빽빽한 앞사람들의 뒤통수인 그런 상황이죠. 맞아요.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보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완벽한 각도 찾으려고 막 사람들과 자리 싸움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진짜 피곤하죠. 일상의 피로를 풀려고 여행을 떠난 건데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째서 우리가 도착한 관광지는 꽉 막힌 출근길 지하철보다 더 붐비고 피곤한 걸까요? 만약 청취자님께서 지금 이런 현대 관광의 역설에 시달리고 계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이 조용한 강물 위로의 여정이 완벽한 해독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위해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의 핵심 출처는 바로 케어유 뉴스에 매주 목요일마다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장종학 교수의 중국 21년의 역사기행, 그중에서도 6번째 컬럼이죠. 중국 계림의 우령하 그리고 심리화랑에서의 경험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기록을 그냥 평범한 여행 에세이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이 바로 이 칼럼을 통해 진짜 날것의 여행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파헤쳐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거대한 상업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그 비어있음의 미학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예리한 보고서니까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철저하게 계산된 상업 시스템을 피할 수 있을지 엄청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계림을 여러 번 가본 사람들 사이에 공유되는 은밀한 비밀이 하나 있다면서요. 네, 보통 계림하면 아주 넓고 웅장한 이강을 떠오르시잖아요. 수백 명이 타는 거대한 유람선 이미지요. 그렇죠.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서 맨날 나오는 그 화려한 풍경이요. 하지만 진짜 뱃놀이의 정수는 그 화려한 이강이 아니라 그 지류인 조그만 우룡하에 있다는 겁니다. 아, 우룡하요? 저는 이 두 강의 대비가 진짜 흥미로웠어요.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보죠. 저는 이걸 영화에 비유하고 싶더라고요. 오, 영화요? 어떤 식의 비유인가요? 그 이강은 막 천문학적인 제작비가 들어간 화려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같아요. 누구나 계림에 가면 한 번쯤 타지만 막상 끝나면 어딘가 뻔한 감동만 남는 그런 영화요. 아,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럼 우룡화는요? 우룡화는 아는 사람만 조용히 찾아보는 아주 깊이 있고 여운이 긴 독립영화 같습니다. 칼럼에서도 우룡화를 마치 수줍은 미소를 머금은 소녀 같다고 묘사하잖아요. 맞아요. 우룡화라는 이름 자체가 만날 우에 용자를 써서 용을 만나는 강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주 오래전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이 강이 지나치게 상업화됐다는 건 다들 아는데 우리는 왜 굳이 대형 유람선이라는 그 빠르고 화려한 편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일상에서 우리가 마찰력을 제고하는데 완벽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유람선이나 걷지 않아도 되는 케이블카처럼요. 아, 자본주의가 우리 삶에서 불편함을 없애버린 거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등장합니다. 우룡화가 그 옛 풍경을 지금까지 간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람들의 환경보호 의식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진짜요? 그럼 뭐 때문인가요? 역설적이게도 물리적인 한계라는 훌륭한 마찰력 덕분이었습니다. 우룡화는 강폭이 좁고 곳곳에 수위 조절용 낮은 제방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아, 애초에 덩치가 큰 대형 유람선이나 모터보트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군요. 네, 그 물리적 한계가 오히려 상업화의 거대한 해이를 막아내는 방패가 된 셈이죠. 와, 한계가 본질을 지켜냈다니 진짜 째릿한 통찰이네요. 그럼 유람선이 못 들어가는 그 물길 위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동하는 건가요? 칼럼은 우리를 우룡화 상류에 있는 금룡교 선착장으로 안내합니다. 거긴 매표소 기계음 대신에 2명 정도 탈 수 있는 전통 대나무 뗏목, 즉 죽벌들만 기다리고 있죠. 자죽빛이 도는 분홍색 구명조끼를 입고 타는 그 뗏목 말이죠. 모터가 아예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엔진이나 스크루가 전혀 없습니다. 대신 사공이 7에서 8m나 되는 아주 긴 대나무 장대로 강바닥을 부드럽게 밀며 나아갑니다. 와, 7m요? 진짜 사람의 힘으로만 가는 거네요. 맞아요. 마치 물속의 악어처럼 거대한 몸을 유연하고 조용하게 미끄러뜨리는 거죠. 엔진의 시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리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진짜 스마트폰 알람이 절대 안 울릴 것 같은 평화로운 기분이에요. 그렇게 물길을 따라가면 명나라 때 세워진 우룡교가 나타나잖아요. 네, 그 고풍스러운 돌다리의 아치가 맑은 강물에 비치면서 완벽한 보름달처럼 보인다고 묘사하죠. 고요함을 깨는 건 장대가 물을 가르는 서리뿐이고요.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순간에 장종학 교수가 시를 한 구절 떠올리잖아요. 청취자님 이 구절 꼭 들어보세요. 산수의 참된 가치는 비어있음에 있음을 알게 되리라. 광만략 시인의 시죠. 그 비어있음, 즉 허심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대단합니다. 네, 저는 이 비어있음이라는 단어에서 옹청난 해방감을 느꼈어요. 청취자님, 우리는 보통 여행 가면 일정을 막 엑셀표처럼 꽉 채우잖아요. 그러니까요. 현대인들은 여행을 노동처럼 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분 단위로 스케줄을 짜고 블로그 맛집 리스트를 지워나가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비행기 값이 얼만데 이걸 안 모고 가면 손해지, 이런 본전 생각이에요. 텅 빈 시간을 못 견디는 불안증을 여행지까지 싸들고 가는 거죠. 이걸 더 큰 맥락과 연결해 보면요. 우룡화의 뗏목 위에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박탈됩니다. 검색도 못하고 속도도 낼 수 없죠. 그냥 그 느릿한 대나무장 때의 리듬에 몸을 완전히 맡겨야 하는 거군요. 네, 이건 디지털 디톡스나 마인드풀니스, 즉 마음 챙김의 가장 완벽한 예시입니다. 작가도 뗏목 위에서 신선이 되어 하늘로 오르는 듯한 우하등선의 기분을 느꼈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권리라니 진짜 완벽한 고요함이네요. 근데 잠깐만요. 이렇게 신선 노름에 폭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롤러코스터 같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네, 안개 속을 유유히 흘러가다가 갑자기 앞서가던 뗏목들이 시야에서 푹 꺼지며 사라져버린 거죠. 게다가 허공에서 사람들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요. 완전 공포영화 도입부 아닌가요? 정적을 찢어발기는 비명이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뒤에 있던 사공이 갑자기 두 손을 치켜들라고 다급하게 지시합니다. 네, 영문도 모르고 손을 들었더니 이번엔 입을 크게 벌리고 하고 소리를 지르라고 시키잖아요. 그러고는 작은 제방 아래로 뗏목이 툭 떨어지면서 부부가 완전히 물에 빠진 생쥐꼴이 돼버립니다. 아니, 완벽한 고요함을 즐기러 갔는데 갑자기 물벼락이라니요. 알고 보니까 이게 강가에 대기 중이던 사진사들이 사진을 찍어 팔려고 만든 함정 같은 거였잖아요. 네, 놀란 관광객들 표정을 찍어서 상업적인 이벤트로 파는 거였죠.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혼란스러웠어요. 방금 전까지 자본주의에서 벗어난 자연 본연의 고요함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이것도 노골적인 상업주의 바가지 상술 아닌가 해서요. 겉보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강의 대형 유람선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유람선은 철저하게 통제된 기업형 상업화라면 우령화의 이건 아주 인간적인 스케일의 상업화거든요. 인간적인 스케일이요? 그게 어떤 의미죠? 거대한 자본 시스템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제방이라는 물리적 환경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아주 투박하고 귀여운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생각나는 대목이 있네요. 아내분이 사공한테 이 사진 꼭 사야 되나요? 하고 물었을 때 사공이 허허 웃으면서 안 사도 된다고 고개를 끄덕였잖아요. 맞아요. 강압적인 분위기가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있는 상업주의죠. 게다가 이런 제방이 구현 선착장까지 7, 8개나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 물벼락을 계속 맞은 거네요. 네, 고요하게 사색하다가 툭 떨어져서 웃음이 터지고 다시 정적이 찾아오는 리듬이죠. 만약 1시간 내내 고요하기만 있다면 현대인들은 금방 지루해했을 겁니다. 진짜 그렇네요. 예기치 못하게 엉망진창이 되고 물벼락을 맞으면서 크게 웃는 순간 그게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진짜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고요함 속에 숨겨진 이 작은 모험이 여행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완벽한 조미료 역할을 한 겁니다. 자, 그렇게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 끝나고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또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차를 세워둔 금룡교로 어떻게 돌아가나 고민하고 있는데 현지 20대 아가씨가 오토바이 키를 툭 내밀죠. 직접 몰고 가서 금룡교에 반납하라고요? 어떠한 복잡한 서류나 행정 절차도 없이 그냥 오토바이를 맡긴 거잖아요. 서구화된 관광지였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중국 현지 특유의 유연하고 투박하지만 효율적인 시스템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하늘로 승천할 것 같던 고상한 지식인이 갑자기 아내를 뒤에 태운 오토바이 폭주족이 된 거잖아요. 하하, 네. 심지어 아내를 오토바이 뒷자리에 태운 게 평생 처음이셨다고 해요. 일부러 오토바이를 좌우로 휙휙 흔들어서 아내분이 깍 하고 허리를 꽉 끌어안게 만들었다는 대목에서는 진짜 빵 터졌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왜 여행을 떠나는가에 대한 답이거든요. 낯선 환경에 나를 던져보는 과정인 겁니다. 덜컹거리는 오토바이를 처음 운전하는 그 긴장감 속에 관계의 역동성이 살아나는 거군요. 네,
일상의 거실에서는 절대 발견하지 못했던 동반자의 새로운 표정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물리적 이동이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와, 낯선 환경이라는 마찰이 낡은 관계에 새로운 불꽃을 튀게 해준다니 대박이네요. 그렇게 차를 찾아서 향한 마지막 일정이 심리 화랑이잖아요. 심리에 걸쳐 한 폭의 거대한 산수와 같은 풍경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장가계에도 같은 이름이 있고요. 길 이름 스케일이 진짜 남다릅니다. 길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되는 거네요. 중국인들이 아름다운 길에 이런 시적인 이름을 붙이는 문화적 습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낙타가 강을 건너는 듯한 모양의 산, 즉 낙타과강을 바라보며 황홀한 일몰을 맞이하죠. 정적인 사색부터 유쾌한 물벼락, 그리고 오토바이의 활력까지 겪은 후라 그 풍경이 훨씬 더 황홀하게 다가왔겠어요. 여정의 끝자락으로서 가장 완벽한 마무리가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여정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지 갈무리 해보겠습니다. 이강의 거대한 유람선 대신 느릿한 대나무 뗏목을 택했던 시간, 그리고 자본주의의 귀여운 함정에 빠져 시원하게 물벼락을 맞고 낯선 오토바이를 몰며 바람을 가른 여정이었죠. 장종학 교수의 우룡하여 행기는 엑셀표처럼 꽉 짜인 우리 일상에 아주 묵직한 돌직구를 던져줍니다. 핵심은 의도된 불편함과 마찰력의 회복입니다. 정보와 일에 치여 사는 우리에게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나만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뗏목 같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남들이 다 타는 크고 빠른 배에서 과감히 내릴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 불편한 마찰력이야말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니까요. 모든 것이 통제된 여행은 결국 남의 사진을 구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청취자님, 오늘 하루의 일과를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려고 효율성만 쫓느라 우리 곁을 조용히 스쳐 지나가고 있는 나만의 심리 화랑을 그냥 지나치고 있지는 않나요? 속도를 줄이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기꺼이 마주할 때 비로소 생생한 웃음과 디테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청취자님께 꼭 드리고 싶은 도발적인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스마트폰의 지도 앱을 과감하게 꺼버리는 건 어떨까요? 가장 빠른 경로나 평점 높은 맛집을 찾는 대신 스스로 길을 잃어보는 작은 모험을 선물해 보시라는 거죠. 완벽한 통제를 내려놓고 길을 잃어야만 만날 수 있는 당신만의 숨겨진 우룡하가 어쩌면 아주 가까운 골목길에서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청취자님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청취자님의 마음에 신선한 물벼락 같은 즐거운 마찰이 되었기를 바랍니다.